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성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양곡관리법 등 6개 경제법안의 거부권인데요. 6개 경제법안의 거부권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법안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지금 여야가 쟁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6개 경제 법안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게 거부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우선 시청자들의 좀 도움을 위해서 6개 법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개는 농업 관련법이고요. 2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인데 우선 6개 법안 중에서 조동훈 교수님, 농업사법 4개의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4개로 쪼개지만은 좀 더 단축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농가 소득을 갖다 보존해 주겠다. 정부가 그다음에 개입해서 그다음에 가격 변동폭을 줄여서 가격 지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로 이렇게 좀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을 좀 도입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고시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험이 됩니까? 고시를 준비해 실패하면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보험이 됩니까? 그거에 되려면은 정량적으로 데이터가 빌드업이 돼야 돼요. 따라서 풍수, 재해 이런 걸 가지고 하기는 만만치는 않고요. 또 그러고 이게 상품이 되려면은 자동차 보험을 보세요. 에어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렇죠. 엄청나게 세밀한 건데 그거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일단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정부가 지탱해서 보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촌 인구 줄고 하는데 혁신이 필요한 거지. 정부가 최저임금 이렇게 하듯이 그 가격을 지지해 준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 이거는 한마디로 파퓰리즘.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파퓰리즘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개탄을 해요, 보면요.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금 또 저희가 나중에 좀 얘기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농업사법은 양곡관리법이 있고요,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있고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 보험법 4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4가지에 더불어서 또 논쟁이 되는 게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박 의원, 이 두 내용 법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아마 이제 경제 관련 법률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제 국회법 개정 내용은 지금 이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12월 2일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2012년 이후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는 법안인데 그간에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법안을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겠다, 이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예산안을 둘러싼 그런 여야 간의 그 대립이 격화될 경우에 이게 무한정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과연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 자료 요구를 하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내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무위라든지 산자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기업 관련된 상임위들에서 기업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뭐 자료 요청을 하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우리가 과거 뉴스에 보면은 재벌 총수들이 갑자기 없는 해외 출장을 잡아가지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로 나간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발되면 그냥 벌금 500만 원 내고 만다거나 그래서 국회의 그 어떤 이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꼼수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이나 이런 걸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거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걸 막는 그런 법안이어서 이것도 이제 아마 재계나 이런 쪽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요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야당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화요일이 국무회의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뤘단 말이죠. 이걸 지금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데 시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뭘 고심하고 있죠? 이 관을 놓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로 봐져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그야말로 반드시 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지 않으면은 조금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권한대행의 역할을 네네. 조금 네네. 확장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고건 총리가 대응을 했었고요. 황교안 총리도 대응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임시로 보면 이게 이제 안정을 유지하는 어떤 장치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복선이 있겠죠 보면은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이 좀 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분이 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거취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아주 명확하게 111조에 보면은 예. 대통령만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111조에 딱 못을 박았는데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일관된 스탠스로서 그렇게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좀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략적으로 또는 그 뭐 법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네, 하는 게 혹시 좀 총리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네, 교수님 네. 생각인데 네, 네.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여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본 다음에 뭔가 여야가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숙성을 좀 하는지는 좀 이제 실제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건 총리가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창 양민학살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할 시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 그런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위헌이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원론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총의가 모여서 예.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통치권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 권한 행사인데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하는 거는 당연히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도 이게 여야하고 물밑에서 합의하에 거부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16대 국회 막판이었습니다. 때문에 17대 국회로 바로 국회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정부가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양민학살 그 피해보상 특별법은. 그리고 대통령 사면 시에 국회 동의는 그건 미온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거부권을 여야의 동의를 받고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 지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됩니다. 예. 이게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했다 하더라도 근데 거부권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문제는 양곡법 등의 이 농업사법 같은 경우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해오고. 기간에 어쨌든 정부 입장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또 다른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각에서는 법률안 내용이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법안이다. 왜냐하면 당장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매입 비용에만 저 1조 원, 매년. 보관 비용에는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매년 들어요. 근데 민주당이 여당의 시절에 안 했던 법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여당일 때 민주당이. 그런데다가 네.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당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 입장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짐작컨대 아마 일단 보류해 놓고 19, 21일로 네.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여야 사이에 좀 조정을 시도해 보려고 한덕수 총리가 고심 중인 게 아닌가 네. 싶고요. 지금, 네,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분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관해서 조금은 현상 유지와 비슷하게 좀 소극적인 역할이 원론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인데 농업사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걸 이제 입장을 바꾼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보다도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파퓰리즘에 그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나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안이 안 만들어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만들고 거부하고 그거는 참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폐해를 그렇게 만들고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그리고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도 하라고 하면은 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관은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안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일관되게 보면 헌법재판관은 6명을 해야 되고 111조에 나와 있어요. 예, 대통령이 한다라고. 그런데 이걸 권한대행이 이걸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책 일관돼야 돼요. 일관돼.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OECD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좀 참고로요. 예. 농촌 농업 인구.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보존 가격 지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 220만 정도가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신 그리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 보조하고 가격 지지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혁신을 통해서 좀 다 나이가 드셔갖고 다 나오시잖아, 농업에서. 그러니까 기계,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발 좀 파퓰리즘 법안은 만들지 말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1조 4천억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도대체 그 돈 갖고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하시라고요. 이게 벌써 또 화가 나는 게 전번에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를 했어요. 똑같은 걸. 근데 다시 이걸 갖다 뭐 옷을 바꿔 입고 넥타이만 바꿔 매고 다시 나왔다고요. 이렇게 재입법하는 건 이거는 사실 거대 야당으로서도 참 할 짓이 못 되고 네. 국민에 대해서도 큰 신뢰예요. 이게 한번 거절된 거 왜 다시 나옵니까? 그건 국민에 대해서 보면은요. 네. 어떤 면에서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 잠깐, 권한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예. 대통령을 뽑힌 분이 거부한 거를 또 다시 그 해를 바꿔서 또 다시 재입법을 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의 어떤 이제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는 선진국은 없어요.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소극적인 범위에 멈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반면에 지금 문제의 농업사법이 이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되고 실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이 잘못됐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시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법을 고쳐야 되고 그렇죠.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건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네. 지금 아까 우리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총리 시절에 이게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던 법안을 그때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면 또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현상 유지하면서 또 탄핵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농업사법이나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저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다만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만약 그걸 거부권 행사한다면 바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정말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헌재 재판관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입니다. 헌법 재판관을 구성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추천권은 국회와 대법원과 대통령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지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 몫은 그거는 형식적 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도 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 2017년도에 논란이 됐었는데 논란이 됐던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달에 임기가 종료됐는데 그거는 끝내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그만두는 날까지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날까지.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3월 29일 날 이 대법원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법원이 추천한 거고 형식적 추인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해석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 권한 대행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네. 적극적 권한 행사냐, 소극적 권한 행사냐를 구분해서 네. 형식적 추인에 불과한 그런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해도 무방하다는 게 전례이고 예. 그리고 지금 많은 헌법 해석기관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네네. 조동훈 교수는 역시 거부권 행사처럼 소극적인 범위에 몰면하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세기다리 목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록 황교안 총리 때는 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명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좀 정치적 쟁점이 되니까 네. 이 부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지금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굉장히 이걸 곤혹스러워하면서 이게 재개가 아주 큰일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래?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네. 그게 사실은 국정조사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걸 범위를 넓혀갖고 말이죠. 국회에서 오랜다고 다 가야 됩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 경영을 하죠? 소는 누가 키우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국회가 아주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를 다수의 폭정을 다수 티러니 오브 더 머저리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민주주의 토크빌이 쓴 그 책에서도 다수의 폭정을 제일 자유민주주의의 공적으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 짓을 갖다가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오래 먹고 가려면 가고 네. 또 달려면 다 줘야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식으로 기업에게 비밀스러운 네. 또는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영업 비밀 특허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갖다 달랜다 하면은 그거 주겠어요. 아니 뭐 오랜다고 가랜다고 가고 달랜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국회가 신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까?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 좀 보면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기술, 첨단 기술, 영업 비밀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뭐 하나 이제 그 최악의 경우인데 이게 뭐 산업 스파이가 이용하는 통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먹거리 다 놓치면 어떻게 해? 5천만이 뭘 먹고 살죠? 영업 비밀 갖고 특허 갖고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 갖고 좀 농사는 220만이 그다음에 4.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거기 96%가 전부 다 제조업 서비스업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달래는 대로 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는 좀 겸손하시라고. 무슨 무소불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티러니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 그 얘기 나와서 그게 아니고 옛날에 토크빌이 1700년대 얘기한 게 지금 다시 이게 리바이벌 돼 소환돼요. 왜? 예. 공감이 되니까. 그동안 한 게 뭐 17번, 22번 뭐 탄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선거철에는 뭐 공복으로서 국민을 갖다가 뭐 모시겠다는데 그거면 딱 지나면 언제 잊어먹었는지 네, 그냥 그렇군요. 또 티러니 알겠습니다. 오브 머저리티 네.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국회 증언감정법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 중에 실제 증언으로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런 문제, 불성실한 행태가 매우 조금 비일비재하고요.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매우 비일비재하고 그게 이제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거고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이러고 국회 출석 거의 안 합니다. 네.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예. 여론이 따가워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재벌 대기업들만 그러다가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 보고 배워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구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선출한 네. 대통령과 다른 하나의 유일한 대표기관인 국회 활동에 대해서 예. 이런 식의 뭐 거부, 이런 식의 비토, 이런 식의 방해가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네. 물론 지금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있지만 처벌 조항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고 다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무리가 있다면 네. 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아, 과태료나 처벌을 벌금 강하게. 정도가 아니고 실형으로 처벌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국정조사나 이런 것처럼 국회가 이를테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업 비밀이라는 거 보호돼야 되죠. 근데 영업 비밀을 이유로 영업 비밀이 아닌 것까지 공개 안 하는 경우에 그것까지 다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 교수님 말씀네. 사실 이제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통행명령은 이해를 해요. 이걸 넓혔잖아요. 넓혀갖고 뭐 청문회까지.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잘 져야 돼요. 출석의 경계. 범위를 그렇죠. 좀 넓힌 거죠? 넓힌 정도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담을 없앤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걸 다 달랜다? 그러면은 프라이버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네. 영업 비밀은 그건 영업권이에요. 헌법에 있는 어떤 사유재산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공개를 했는데 큰 피해가 왔다. 그러면은 이걸 요구하는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쪽에다 무한대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왜 그걸 신중해야 한다? 기업 편을 들어서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에 그런 어떤 그 사실 다세 폭정을 막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 역시 이게 거부권을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많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까요?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야 되겠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이걸 되는 만약에 하면은 또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무슨 뭐 해달라. 네. 제가 찾아보니까 추미애하고 박범계 그다음에 네. 박주민 의원이 2017년도에 네. 절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래요. 환경이 당시 그 좀 다른 상황, 그러면- 누구 추천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게 아까 박원석 의원 근데 주장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따라서 그 세 분들이 그렇게 2017년 2월 달에 말이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법률 제111조에 네.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제가 무슨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거는 대통령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대법원이나 국회 추천 몫은 형식적 추인이기 때문에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네. 사실 호도하면 안 되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논리적으로 지금도 일관성이 있어요. 대통령 추천 몫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그러나 할수 없다.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 추천 몫은 형식적 권한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 황교안 대행이 했고요. 네. 이번 이제 헌법재판관 세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회가 한 거를 임명하라. 그런 게 이제 야당의 지금 주장인 거죠. 지금 저희가 6개 경제 법안만이 아니고 이게 똑같이 정부에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정부에 이송이 됐습니다만 내란 특검법도 이송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이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권 시한은 1월 1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책 앞에 얘기한 6개 법안과 달리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그건 이제 시한이 더 많이 남았기 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고심을 할 텐데 예. 근데 그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곡법 등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결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게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고 네. 뭐 기타 등등 시장에서 뭐 가격을 왜곡시키고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경제 논리들이 예. 순전한 정치적 사안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제는 내란 특검법은 그런데다가 통치권자로서의 어떤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전제돼야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권한대행에 불과한 총리가 현상 유지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월권인 거죠. 예. 곧바로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리가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란 특검법과 저도 김건희 특검법.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죠. 네. 거기까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다 봐요.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그 양곡 뭐 사법 같은 거는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건 문제다 하면 스스로 걷어들이면 돼요. 예? 그 민주당이 거둬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 통과가 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뭐 다 법이 돼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도 있고 실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뻔한데 말이죠. 이걸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좀 기회를 줘서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거 이것도 좀 방법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정도는 괜찮죠. 네. 뭐 그런 정도로 하면은 좀 부드럽고 그러고 좀 정치하고 경제가 좀 방화벽을 좀 쌓아야 되는데 예. 이 양국 사법이 도대체 여기 왜 11월 28일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좀 정치하고 경제하고 좀 방화벽을 좀 쌓자. 그리고 파퓰리즘적인 건 없애자. 그렇다고 민주당이 그거 자기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1조 4천억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꾸릴 거고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지 그냥 뭐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한 대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6개 경제 법안을 밀어붙일 당시 야당은 이런 비상계엄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전국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된다면 이게 자신들을 옥죄는 좀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고민이 일각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법 같은 경우에는 돈이 1조 4천억 원씩 매년 드는 것도 드는데 그보다 더 조금 심각한 문제는 예. 이렇게 이제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제 이 가격을 보장을 해주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지금 양국 생산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 작물로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쌀이 이제 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농업 구조의 왜곡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서 예. 사실은 양국법이 갖고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고 네. 저는 과거에도 이 법안 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몰 조항을 둬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일몰 이게 농업 조항을 구조나 아니면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면 예. 일몰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지금 논의가 그러네요. 안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12월 2일 되면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어쨌든 이게 예산안이 무한정 늘어져 가지고 정부가 재정 집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건데 야당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네. 곧 여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6법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조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여야하고 이 법안을 대화를 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정안을 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법안 논의를 하든지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법안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조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그리고 저도 좀 통계를 하나 좀 봤는데 네. 작년 23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인데 그 기본적으로 추곡 수매한 게 45만 톤이 돼요. 45만 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서포트해 주잖아요. 예. 그더 생산하면은 소비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사줘야 재고가 더 많아요. 그래갖고 45만 톤을 갖다 이제 이거를 이제 수매를 했는데 그 380만 톤 정도 생산했는데 거기에 10% 이상을 갖다가 수매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거 참 누가 보더래요. 경제학을 갖다 조금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프린시플로 해야 되지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변화시키자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거는 자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좀 더 합리적인 베이스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농업 관련 사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스스로 고치는 게 맞겠다. 이게 조동 교수님의 네네,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